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는 비명과 욕설 그리고 절규가 뒤섞인 기이한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의원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의장석을 점거하려는 자와 끌어내려는 자들이 뒤엉켜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신성해야 할 민의의 전당은 마치 통제불능의 싸움터와 같았고 공중에는 주인을 잃은 구두짝과 서류 뭉치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 경호권이 발동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장 박관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의사봉을 3번 내리쳤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짧고 건조한 한마디와 함께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직무는 그 순간 정지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그것은 민주주의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의회 권력의 폭주였을까요?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과 그날의 긴박했던 63일간의 기록을 끝까지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날의 국회 기록을 분단위로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3월 12일 새벽부터 국회 주변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탄핵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불과 47명. 반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연합, 즉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의 의석수는 전체 제적의원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띠를 두르고 의장석 단상 위에서 울부짖으며 버텼습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국회의장 박건영은 국회법에 따른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고 그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깨지며 의원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생중계되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끌려나가며 이건 쿠데타다, 의회 쿠데타다 라고 절규했지만 그 목소리는 수적 열세에 밀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의장석에 오른 박건영 의장은 즉각 탄핵 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며 여당 의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투표는 기명 투표가 아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투표 과정조차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투표함이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투표함으로 몰려가 순식간에 표를 던지는 시기, 그야말로 속전속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적 의원 271명 중 195명 투표, 찬성 193표, 반대 2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181표를 넉넉히 넘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본회의장 한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쫓겨나지 않고 남은 여당 의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자신의 명패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고 또 다른 의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시각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본관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를 통해 탄핵안 가결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참모들에게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지만 그 내면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국가 원수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의회 권력에 의해 강제로 멈춰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국회를 이런 파국으로 몰고 갔을까요? 2002년 대선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왜 탄핵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당시 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공무원의 정치직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중으로 발언, 중심이다였습니다. 여거는 유비를 탕안에 반저 공무저, 우무연 단적의 면초, 가지만 과연 중시고역에 젖은 것습니다. 당시 과연 비배문 영의였습니다. 2002년 대성심여더 청거법 위반을 지지하는 발언을 위반했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탄건당 다륜 조급이었을까요? 미당 초동 극은 선거피당 동의셨던 열린우리당 그지먼 공무원의 정집직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디는 모르피건 동영의 당정될 간적의 도모였고 그감 통정만은 다면습니다. 무디는 가장 청당 주무를 적어 무르고 맘누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전부였을까요? 단지 말 몇 마디의 실수가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혹은 간과했던 거대한 정치적 알력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당시 언론 보도와 회의록 그리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논쟁을 넘어선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와 신흥 정치 세력 간의 충돌이었음을 간지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TV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점심 식사를 하던 직장인들은 숟가락을 놓은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도중 선생님이 뉴스를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렸다고?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조차 이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5% 넘게 폭락했고 환율은 요동쳤습니다. 국가 리더십의 공백은 곧바로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실정에 실망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것이라 계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결 직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는 분노의 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독재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끌어내리느냐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소추가 법적인 절차를 밟았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정서적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일 저녁 광화문 내거리에는 하나둘씩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에 불과했던 인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촛불 집회의 서막이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불법 집회라 규정하고 경계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조각인
3월 12일의 가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왜 거대 야당과 한때 대통령의 친정이었던 정당은 손을 잡고 그를 축출하려 했을까요? 비주류 대통령 노무현을 향한 기득권 세력의 반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와대의 이방인으로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고립, 그리고 탄핵의 불씨가 된 그 발언의 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16대 국회의원 193명이 던진 표. 그것은 법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야욕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거대한 반전을 목격했습니다. 지지율 2%에서 시작해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 당선까지 거머쥔 노무현의 승리. 그것은 이른바 노풍이라 불린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여의도 기득권 정치 세력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자 악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004년 탄핵 사태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계를 2003년, 그의 취임 초기, 아니 그가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시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KES 라인이 지배하던 대한민국 엘리트 사회에서 부산 상고 출신의 고졸 변호사가 국가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의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 보수 언론, 그리고 관료 사회는 그를 심리적으로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사석에서는 상고 출신의 경제를 알겠냐, 품격이 떨어진다 는 식의 비하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는 증언들은 당시에 살벌했던 분위기를 짐작케 합니다. 청와대에 입성한 이방인 노무현과 여의도 의사당을 장악한 거대 야당 사이의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 해도 국회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민주당의 분당 사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새천년 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중 하나 내부에서는 신주류와 구주류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친노무현 세력은 결국 당을 나와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을 창당합니다. 이는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당선시켜준 정당을 사실상 떠나 새로운 배를 탄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천년 민주당에 남은 구주류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당시 언론 환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언론과 노무현 정부의 관계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언론개혁을 부르짖으며 기자실 통폐합,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보수 언론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현미경 검증하듯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대통령의 화법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 탈권위적인 그의 언어는 대중에게는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었지만 기득권층과 언론에게는 경박하다,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남북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된다 와 같은 발언들이 맥락이 거세된 채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마다 보수 진영은 저런 불안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는 프레임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막말 프레임은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즉,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이러한 비토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검찰과의 관계 또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2003년 3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는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평검사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학번을 거론하며 몰아붙이는 모습은 대통령의 권위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이는 오히려 그가 권력기관들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약한 대통령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2004년 3월의 탄핵 사태는 단순히 법률 위반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 카르텔 밖에서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를 축출하려는 구체제, 총공세였습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사고로 여겼고 새천년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묘한 이해관계의 일치가 국회 제적 3분의 1이라는 악부적인 탄핵 연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거대한 화약고를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 문장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법적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과연 그날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해야 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유린이었을까요? 아니면 덫에 걸린 것일까요? 야당은 이 발언을 낚아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처럼 흘러갔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구린무원이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의석수 47석의 미니 정당에 불과했고 청와대 참모진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상대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주물러온 노련한 승부사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지만 이번엔 골리앗이 다윗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핵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대통령의 거부, 그리고 그것을 국법제에서 문란으로 규정한 야당의 공세. 과연 그 논리는 타당했는지 당시의 법리적 공방과 막전막후를 파헤쳐 탄핵 소추안 발의라는 폭주 기관차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평범해 보이는 한 문장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 발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 이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하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이라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법리적인 쟁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이 발언은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을까요? 아니면 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통령 흔들기의 결정적인 명분, 즉 트리거였을까요?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야당의 제소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3월 3일 선관위는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내려진 헌정사상 최초의 선거법 위반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동시에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처벌 조항이 없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축구로 치면 옐로 카드를 꺼낸 셈이지만 퇴장을 명하는 레드 카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정치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의도의 공기는 상식을 넘어선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탄핵의 보증수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 기질 혹은 고집이 발동합니다. 그는 야당의 사과 요구를 굴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 참모진 내부에서도 일단 사과하고 파국을 막자는 의견과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맞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과 대신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따르겠지만 정치적인 굴복은 할 수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야당은 설마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버티겠어? 라고 압박했고 대통령은 설마 말실수 하나로 진짜 탄핵까지 하겠어? 라고 맞받아친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야당에게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었고 대통령에게 사과는 원칙의 포기였습니다. 3월 11일 오전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운명의 날,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TV 화면에 쏠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판 극적인 타협이나 유감 표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야당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과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이 발언은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격분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능멸했다.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꺼져가던 탄핵의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망설이던 소속 의원들에게 이것 보라,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정말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한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통령을 식물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야당 내부 문건이나 회고록들을 살펴보면 탄핵 소추가 통과될 경우 보수층이 결집하여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법의 지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어 여의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선관위의 경고는 야당에 의해 탄핵 면허증으로 둔갑했고 대통령의 원칙은 오만으로 프레임화되었습니다. 타협과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사라지고 오직 죽느냐 사느냐의 극단적인 대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명분은 만들어졌고 선전포고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81표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가능한 숫자였지만 이탈표가 문제였습니다. 과연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야당은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탄핵 연대를 결성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적과의 동침,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의 기이한 연합과 3월 11일 밤 국회의사당 뒤편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와 표 단속의 현장을 추적합니다. 193표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날 밤의 긴박했던 움직임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3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은 이 격언을 넘어선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정치 세력, 보수의 본산인 한나라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 탄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적과의 동침이자 이른바 5월 동주의 실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차가운 셈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국회 제적의원은 271명,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 3분의 2인 181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145석 내외, 새천년 민주당은 60여 석,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이 10여 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3분의 1을 넘길 수 있었지만 문제는 각 당 내부의 이탈표였습니다. 특히 새천년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목을 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월 11일 밤 이 모든 망설임을 잠재운 것은 바로 공천권이라는 무기였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총선은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암시하며 강력한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나 신념보다는 당장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절박함 혹은 공포가 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벨이 울렸고 은밀한 회동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천은 없다. 이보다 확실한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국회 본회의장은 이미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3월 11일 오후부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장석 단상을 점령하고 의사봉을 감췄으며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의사 진행을 막겠다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의원들이 단상 위에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청했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보초를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명확했습니다. 불과 47명의 힘으로는 200명이 넘는 거대 야당 연합의 파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당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12일 새벽 일명 D-Day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국회 본관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새벽 3시 50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1차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굳게 닫힌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박관영 국회의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출신인 그는 중립적인 사회자가 아니라 탄핵 가결을 위한 사령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12일 아침 일찍 국회 경위들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지시하며 어떤 희생이 있어도 오늘 안에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국회 사무처와 경위들까지 탄핵 작전에 동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월 12일 아침이 밝아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비에 집결하여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혹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비정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의정석을 지키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거대한 톱니바퀴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날 밤 국회 주변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다고 전해집니다. 여의도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각 정당의 당사에는 팩스와 전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말했지만 참모들은 내일 벌어질 일이 헌정사에 어떤 오점을 남길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뿌리와 이념을 가진 두 정당이 오직 노무현 제거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뭉쳤을 때 그들이 생각한 국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3명이라는 숫자는 국민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의도 정치공학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대한민국 국회는 이성과 대화가 사라진 야만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질서 유지권 발동, 경위들의 투입, 그리고 끌려나가는 의원들. 우리가 일부에서 잠시 보았던 그 아수라장은 치밀하게 계산된 밤샘 공작과 정치적 야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월 12일 당일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벌어진 36시간의 숨막히는 대치 상황과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까지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마치 CCTV를 돌려보듯 생생하게 복원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가장 비민주적인 하루, 그 참혹했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04년 3월 12일 오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은 더 이상 입법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생존을 위한 본능과 권력을 향한 집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날 것 그대로의 전전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임박했던 그날, 본회의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복도에는 비장함을 넘어선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이날 국회 안에서 벌어진 36시간의 긴박했던 대치 상황을 마치 현장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듯 차갑고 건조한 시선으로 복기해 보려 합니다. 오전 11시 3분, 박관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5조에 의거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경위와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의회 내 계엄령과도 같은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의장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위들은 스크럼을 짜고 버티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하나씩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놔! 놓으란 말이야! 의원들의 절규와 비명이 본회의장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의원, 단상 기둥을 붙잡고 버티는 의원,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떼어내려는 경위들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옷이 찢겨나가고 구두가 벗겨져 나뒹굴었습니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수적 열세에 몰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제거되자 굳게 닫혀있던 본회의장 뒷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병사들처럼 의장석 주변을 2중, 3중으로 에워쌌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여당 의원들의 재진입을 막고 박관영 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 방패였습니다. 이 치밀한 진영 구축은 이 사태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시나리오였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오전 11시 20분경 박관영 의장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뚫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살아남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벽에 막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서리뭉치와 명패를 의장석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공중을 가르는 종이뭉치와 고성 속에서 박관영 의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절차는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되었고 토론도 없었습니다. 오직 표결만이 남았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투표함으로 우르르 몰려가 미리 준비된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이른바 떼기 투표 방식을 감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0여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적 절차의 엄밀함보다는 처리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리고 11시 56분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 박관영 의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순간 본의장은 극명하게 갈린 두 개의 감정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의장석 주변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악수를 하며 환호했습니다. 한나라당 최백열 대표와 민주당 조순영 대표가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거둔 공동의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의석에서 쫓겨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고 정동영 의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라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장의 풍경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와 승리를 넘어선 기괴한 부조리극이었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입법의 현장이 폭력과 구성 그리고 편법으로 얼룩졌습니다. 훗날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날을 의회주의가 실종된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는 이날의 혼란이 장내소란이라는 짧은 단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뇌리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야당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박관영 의장은 헌정사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유감을 피명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국회라는 닫힌 공간 안에서의 승리가 국회 담장 밖 열린 광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그리고 그 파편이 누구를 향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육중한 돔 지붕 아래에서 그들만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바깥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TV 화면을 통해 의원들이 끌려나가고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 의문으로, 의문은 다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자기들끼리 싸워서 내쫓는다고?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분노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봉 소리는 멈췄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끝나고 광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3명의 국회의원이 만든 법의 심판에 맞서 수십만의 시민들이 거리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월 12일 저녁부터 시작된 거대한 역풍, 광화문과 시청 앞을 가득 메운 촛불의 바다와 그 속에 담긴 민심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야당의 치밀한 계산을 단숨에 무너뜨린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04년 3월 12일 저녁,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탄핵안 가결이라는 거사를 치르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무렵,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 속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둘씩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이컵에 끼운 하얀 양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새로운 시위 문화, 즉 촛불 집회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자 야당이 쏘아 올린 탄핵이라는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야당 수뇌부의 계산착오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부동층은 침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었고 경제 불황과 측근 비리 의혹으로 민심이 이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민도 대통령을 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결정적인 변수는 유권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3월 12일 저녁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분노는 노무현이라는 개인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와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인터뷰와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노무현이 좋아서가 아니다 였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내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왜 193명의 국회의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내리느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즉, 탄핵 가결은 유권자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의회 권력의 오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날 밤 시작된 시위는 주말을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3월 13일에는 수만 명이, 그 다음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탄핵 무효, 민주 수호.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구호가 서울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교복을 입은 학생, 퇴근길에 넥타이 부대까지. 이들은 과거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던 운동권 시위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거대한 인파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일부 과격 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하려 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이미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전장은 바로 미디어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주류 언론이었던 보수신문들, 이른바 조중동은 탄핵 사태 초기 시위의 규모를 축소 보도하거나 불법 집회 프레임을 씌우는데 주력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논조로 탄핵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은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마이뉴스로 대표되는 인터넷 언론과 다음아고라, DC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주류 언론의 독점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렸고 기성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권력 집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패러디물을 만들어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고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는 논리적인 글들을 퍼날랐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무너진 상황에서 야당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의 촛불은 단순한 추모나 항의를 넘어 일종의 문화재 형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
시민들이 자유발언대에 올라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른마당이라 불리는 광장의 정치가 여의도의 밀실 정치를 압도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특히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 또한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탄핵 가결 과정을 생생하게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울부짖는 여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야당 의원들의 대비되는 영상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야당은 이를 탄파 방송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방송사를 방문해 농성까지 벌였지만 이는 오히려 언론 장악 시도라는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탄핵 역풍은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수직으로 하락했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탄핵 반대 여론이 70%를 상회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거물급 정치인들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물병 세례를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전멸한다는 공포가 야당 내부를 엄습했습니다. 결국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심판하려 했던 시도는 광장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표로 먼저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그들은 이 거대한 역풍을 잠재우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삭발투쟁, 삼보일배, 그리고 지도부 교체. 과연 그들은 분노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4월의 거대한 쓰나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집중 조명합니다. 탄핵 주도 세력의 몰락과 열린우리당의 압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정치적 생존게임. 국민이 내린 1차 심판의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민국 전역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느 선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유권자들의 눈빛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대감보다는 무언가를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투표율은 60.6%를 기록하며 지난 16대 총선보다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국민 배심원단의 1차 편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선거 결과가 불러올 파장과 벼랑 끝에 몰린 정치인들의 처절했던 생존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 벌어진 드라마틱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불어닥친 거대한 역풍은 야당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생존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최병렬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의원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호화로운 당사를 국가에 헌납하고 여의도 공터에 천막을 치고 당사를 옮기는 충격요법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천막 당사였습니다. 부패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겠다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천막 안에서 당직자들이 컵라면을 먹으며 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은 보수 지지층의 동정론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괴멸 위기에 처했던 보수 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반면 탄핵에 공조했던 새천년 민주당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호남의 적자임을 자처했던 그들은
텃밭인 호남 민심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은 뼈 아팠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광주 금남로에서 망월동 묘역까지 삼보일배를 강행했습니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며 사죄의 뜻을 전하는 고행이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탈진하여 링거를 맞으면서도 절을 멈추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절을 하는 그녀를 외면하거나 쇼하지 말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 심판론을 앞세워 파죽지세로 나아갔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호소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정동영 의장의 치명적인 말실수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 터진 것입니다. 이 발언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부동층을 흔들며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압승을 예상했던 여당 내부에는 위기감이 감돌았고 선거판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4월 15일 밤 개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TV 화면에 출구조사 결과가 뜨자 각 당 상황실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열린우리당 152석, 과반 의석 확보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혁 성향의 정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 야소의 정치 지형이 완성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을 응징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국민적 판결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습니다. 탄핵 역풍 속에서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뒤집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며 기사회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천막 정치와 보수층의 위기감 결집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비록 제1당의 자리는 내주었지만 그들은 강력한 야당으로 생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곳은 새천년 민주단이었습니다. 불과 9석.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도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때 여당이었고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 탄핵이라는 잘못된 도박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조순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줄줄이 낙선했고 당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하며 원내 제3당으로 도약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역주의와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고 진보 정치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국민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표로서 이를 진압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만 남겨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복권에 구부능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적인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이 기각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축복인 동시에 독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과반 의석이라는 거대한 힘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한한 책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성과는 여당의 몫이자 부담이 되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여의도는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저 깊숙한 곳, 직무정지 상태인 노무현 대통령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TV를 통해 여당의 압승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화려한 선거의 승리 뒤편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유폐에 가까운 63일간의 고독한 생활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와대의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권한을 박탈당한 대통령의 일상, 그가 탐독했던 책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느꼈던 인간적인 고뇌와 불안을 밀착 취재하듯 그려보겠습니다. 화려한 정치 무대 뒤 한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인내의 시간을 추적해봅니다. 2004년의 봄, 대한민국은 탄핵 반대 시위와 총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 청와대 관저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3월 12일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63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는 유폐나 다름없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쓸쓸하고도 긴박했던 63일간의 기록, 관저 깊숙한 곳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권한대행 체제의 긴장된 막전막후를 들여다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직무 정지 첫날,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제 푹 쉴 수 있겠다며 짐짓 여유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던 보고서 더미와 참모회의, 그리고 끊임없는 일정들이 사라진 아침. 하지만 그 여유는 역설적으로 권력의 공백을 실감하게 하는 잔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 조약 체결권, 공무원 임명권 등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이 고건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은 관저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공식적인 외부 인사 접촉도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청와대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수인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몰두한 것은 독서와 등산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읽었던 책 목록은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이 김은 작가의 소설 칼의 노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위심과 모함을 받으며 백의종군해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내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소설의 첫 문장을 읽으며 대통령은 정치권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투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비장미가 느껴진다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드골의 희망의 기억, 링컨 평전 등을 읽으며 리더십의 본질과 시련을 극복한 역사적 인물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의 매일 뒷산인 북악산에 올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참모진 그리고 출입 비자단과 함께 산행을 했지만 철저하게 정치적 침묵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는 대통령의 불문율을 따라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나무와 꽃, 숲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산행을 통해 그는 가슴 속에 맺힌 울분과 불안을 사겨냈을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그리고 저 멀리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물결을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이었을까요? 관저 안이 깊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관저 밖의 행정부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고건 국무총리의 역할은 실로 막중했습니다. 그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답게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았습니다. 고건대행의 처신은 매우 정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되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썼습니다. 의전 또한 간소화했습니다. 중요한 외교 안보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NSC, 주재하며 빈틈없이 대응했지만 장관 교체와 같은 인사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관리형 리더십이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고건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철저히 관리자의 선을 지켰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필두로 한 대통령 변호인단과 김기춘 의원이 이끄는 국회 소추위원단은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탄핵 사유의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과 국정 파탄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관저에서 변호인단과 수시로 소통하며 재판 상황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 시기 문재인 변호사는 매일같이 청와대를 오가며 고립된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적 동지이자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자 청와대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국민의 심판이 끝난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민심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고, 법리의 세계는 정치 논리와는 또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이탈표로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대통령의 불안감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5월이 되자 모든 시선은 서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로 쏠렸습니다.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언론은 온갖 추측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각될 것이다. 아니다. 선거법 위반은 인정될 것이다. 소수 의견이 공개되느냐가 관건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묵묵히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 즉 파면이 결정될 경우 즉시 청와대를 비워주기 위한 마음의 준비였을 것입니다. 63일간의 유폐 생활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더욱 신중해졌고 동시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복귀 후 추진할 개혁 과제들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남았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언제든지 부정당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2004년 5월 14일이 배갔습니다.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재판정을 비췄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법대 중앙에 앉았습니다. 전 국민이 숨을 죽이고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관저의 노무현 대통령 역시 참모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TV 앞에 앉았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93명의 국회의원이 던진 탄핵 소추안은 인용되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휴지통으로 들어갔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판결의 순간을 다음 시간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공개합니다.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지 화면과도 같았습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던 택시기사들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채 TV 브라운관을 응시했습니다. 증권거래소의 딜러들도, 시장의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온 나라를 집어삼킬 듯했던 63일간의 혼란, 그 끝을 알리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서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무거운 정막 속에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어내려가는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이 역사적인 판결의 순간, 법리가 어떻게 정치를 심판했는지, 그리고 그 판결이 남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은 한편의 반전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씩 쟁점을 짚어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초반의 분위기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과정에서 질서 유지권이 발동되고 야당 의원들이 대리 투표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절차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탄핵을 무효화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닫힌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쟁점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선거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윤영철 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헌법기관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서도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며 질타했습니다. 이 순간 TV를 지켜보던 야당 당사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올 뻔했고 탄핵 반대 시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이상 남은 수순은 파면밖에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TV를 보던 참모들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끝나는 것인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판결문은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접속사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과연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인가? 이것이 이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제도의 목적이 공직자의 처벌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수호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이것이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경기장에서 내쫓을 정도의 중대한 반칙 때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나머지 탄핵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했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고, 경제 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정책적 무능이나 실정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전 10시 20분경 마침내 최종 주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주문: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 이 한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헌법재판소 밖 안국동 사거리는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와! 하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63일간 짓눌려 있던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과 위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청와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판결 즉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해제되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드립니다. 업무 복귀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63일간 멈춰있던 대통령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첫째, 법의 지배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사소한 법 위반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의 언행을 꾸짖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승리했지만 자중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의회 독재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는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훗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중요한 판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지만 목소리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역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그를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 구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기득권층은 여전히 그를 인정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여겼고 탄핵 실패의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역시 탄핵 과정에서 겪은 수모와 상처를 안고 남은 임기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날의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더 거칠고 험난한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소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탄핵이라는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앙금과 분열의 씨앗은 훗날 더 큰 비극의 싹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제10부에서는 복귀한 대통령의 행보와 그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남겨진 유산, 그리고 2009년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운명의 사슬을 되짚어봅니다. 2004년의 탄핵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시대를 제대로 떠나보냈는지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2004년 5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 본관 집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63일간 주인을 잃었던 그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그를 바라보는 세상도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은 지켜냈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복귀 일성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그날 이후 화합보다는 더욱 날카롭고 되돌릴 수 없는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탄핵 사태가 남긴 긴 그림자와 그것이 훗날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 그리고 2009년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운명의 사슬을 추적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 직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탄핵 역풍으로 얻은 그 압도적인 힘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고 보수 언론과의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막아주었지만 이후의 경제 상황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내내 등락을 거듭했고 한때 그를 지켰던 노사모와 등을 돌린 민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004년의 탄핵 사태가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광장 민주주의의 일상화입니다. 3월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옥에 민심을 배반할 때 언제든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시위 문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2004년의 경험이 없었다면 2016년의 거대한 촛불혁명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을 친노와 반노라는 두 개의 진영으로 완벽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보수 진영에게 노무현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을 넘어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고, 진보 진영에게 노무현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부채의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감정의 골은 정책 대결을 넘어선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낳았고, 그 여파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정치 지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계를 조금 더 빠르게 돌려 2009년 5월 23일로 가야 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 봉하마을로 내려간 전직 대통령.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온한 노후가 아니라 검찰의 칼날과 언론의 십자포화였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면서 2004년 그를 탄핵하려 했던 세력들은 다시 한번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의 방식과 언론 보도의 태도는 2004년의 데자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던 그 논리는 퇴임 후에는 도덕적으로 파탄났다는 인격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엉이 바위 아래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소식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4년 탄핵 반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후회와 잔인한 승자 독식 정치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09년의 비극이 2004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득권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이단아 노무현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탄핵이라는 법적 수단으로 시작되어 퇴임 후 수사라는 사법적 수단으로 완성되었다는 분석입니다. 2004년에는 국민이 그를 살려냈지만 2009년에는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복되면서 진보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법리, 즉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1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잣대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각되었지만 2016년에는 국정농단이라는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배 사실이 인정되어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고초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기준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걸음이 된 셈입니다. 지난 10부작에 걸쳐 살펴본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동시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국회의원 193명이 담합하여 국민이 뽑은 권력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 이를 바로잡은 것은 헌법재판관 9명의 지성이 아니라 밤거리를 메운 수십만 개의 촛불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이 말은 2004년 3월의 광화문 거리에서 증명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제입니다. 정치는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권력은 부패하거나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시하고 심판하고 다시 세우는 힘은 결국 우리들의 손, 투표용지를 쥔 유권자의 손에 있습니다. 63일간의 지진,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드라마.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의 그 뜨거웠던 봄날을 기억하시는 분들, 혹은 역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 모두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또 다른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저희는 더 냉철하고 더 깊이 있는 다음 사건 파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스타일의 대한민국 현대사 추적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